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대학생들이여, 지붕을 뚫고 행복을 향해 하이킥하라. 안녕하세요. 지붕 뚫고 하이킥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배우자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주실 김양지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수 김양지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학생분들이 겪어온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가정 내 폭력이 정말 다양하구나 이런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버지의 무리한 사업 투자로 가세가 기운 후 저는 장남으로 가족의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생활비 외에도 제 월세비와 교통비까지 말없이 뺏어가셨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가족들 생계비용까지 지원하느라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저한테는 말도 없이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걸 납부 안내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빚만 늘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좀 보니까 이게 폭력보다는 갈취에 해당하는 내용 같은데, 이런 금전 갈취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네,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돈을 뺏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 자녀도 가정 구성원으로서 가족 부양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성인 자녀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하고 빚을 떠넘기는 행위는 경제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일방적으로 부모님이 갈취를 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형제 간의 갈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금전적 갈취가 일어났을 때는 해결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족이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주지 않으면 물리적 폭력, 정서적 폭력, 또 다른 경제적 폭력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경제적 폭력이라고 한다면 대학인권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 상담을 해 어떠한 해결 방안 등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받아볼까요? 네, 우리 가족은 말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인데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비롯한 저는 아버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행을 갈 때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가족 내 작은 규칙들까지 전부 아버지가 정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이렇다더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온 날에는 아버지는 바로 저에게 적용을 하셨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이 아침 5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5시에 일어나야 됐고,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추운 날에 보일러도 못 틀게 합니다. 저의 성공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지만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제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숨이 막힙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강압적인 가정 문화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버지는 자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통제권을 갖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강압과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강압과 통제의 결과 가정 구성원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정폭력 상담 등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족의 권력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일방적인 위계관계가 아닌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교수님, 이렇게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가정폭력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폭력의 정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신체적 폭력이 있고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게 몸을 다치게 하려고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밀치기,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체적 폭력도 물론 두렵겠지만 좀 사례들 살펴보면 정서적으로도 폭력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서적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데요.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며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건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폭력은 경제적 폭력인데요.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경제적 방임에 해당하고요.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액에 상관없이 세세한 항목들까지 매번 보고하게 하는 것은 지출 목록을 감시하는 것으로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아까 봤던 첫 번째 사연이 경제적인 폭력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 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 없는 금전 사용 금지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경제적인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네 번째 가정폭력의 유형은 어떤 건가요? 성적 폭력인데요. 부부간에서 성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나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부부간 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또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어떤 부분이 좀 조명이 돼야 될까요? 가정폭력은 현재 배우자 폭력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중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외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중복 발생률이 40에서 97%, 엄격하게 정의하더라도 35%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보다 선행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어서 아동학대 발생 시 약 80% 정도의 사례에서 가정폭력이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 아동학대 재범률이 높고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가정폭력이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중복 발생 비율이 높네요. 그렇다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결국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가정폭력 발생 시 아동은 직접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고 폭력을 목격하는 간접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한 충격은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폭력 피해를 겪은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아동의 가정폭력 노출의 심각성을 밝히는 많은 연구들은 두려움, 불면증, 분노, 우울, 공격성을 낳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행동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기의 가정폭력 노출은 청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과 불안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깊은 연관성은 아동학대 문제가 배우자 폭력의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해법을 모색할 때 배우자 폭력과 함께 아동학대 문제를 연결시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가정폭력은 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나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은 참 다양한데요.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서적 폭력 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폭력이 좀 중복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인 형태로는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나요?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구타 또는 흉기로 위협, 자해 또는 자살 위협, 간의 모든 결정의 독점,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 성적 외도 의심,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지속적인 금전 요구, 임금 노동의 금지, 미행, 행동 통제, 공포감 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가정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가해자로 인한 고립과 통제를 경험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져 집착과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해 정서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인 폭력 등 복합적인 가정폭력 양상이 나타나며 폭력의 정도 또한 심각해집니다.
근데 보통 보면 가정폭력이 뭐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좀 지속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어떤 특성 때문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란 특성 때문인데요. 폭력 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역시 그래도 가족인데 애들을 봐서 참아야지 등의 생각으로 이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가족끼리인데 라는 생각으로 죄의식을 축소하는 등 문제의식을 약화하여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적, 지속적 폭력이 일상화되면 피해자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의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게 되죠. 게다가 가해자 역시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져 행위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합니다. 또 폭력 초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해자의 폭력이 신고할 만한 정도의 폭력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이외에도 뭐 가정폭력을 개인적이거나 사소한 일로 여기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나 아니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피해자의 책임론을 유발하는 사회적 인식들,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죠.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족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가정폭력 방지법을 말합니다.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은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인 문제로 접근해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어떤 죄들이 포함되나요?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 안에서 행해진 폭력으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죄와 폭행죄, 일기죄와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권리행사 방해죄, 공갈죄,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아동학대죄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가정폭력 신고가 되며 각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런데 모든 건들에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건수 중 검거된 인원은 약 21%에 불과하고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률은 0.2%도 채 되지 않습니다. 2020년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형사처벌을 위한 가정폭력 기소율은 10% 내외로 낮게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데 왜 이렇게 기소율이 낮게 나타나는 건가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하거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유, 자녀 양육 문제,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사회적 비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하더라도 중도에 취하하고 억지로 합의하는 경우 등이 많습니다. 그럼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어떤 보호 처분이 내려지나요? 가해자는 8가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의료기관의 치료 위탁,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에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네, 가정폭력이 다른 형사법 위반보다는 좀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가정폭력을 개인 가정사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방임을 해도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시적인 물리적 폭력에 해당할 만한 가정폭력이 아니고서는 처벌이 되지 않으니 죄의식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상담이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거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정폭력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 관련 법률이 강화될 여지는 남아있지 않나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명확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긴급 임시 조치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며 가정폭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 아니면 가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하고 느낌이 온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각 대학의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상담을 해줄 것이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것이라 보입니다. 또 다른 기관, 예를 들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하시거나 가정폭력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 자신의 상황, 도움을 받고 싶은 유형에 따라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대학생분들의 사연을 받아보면서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식처가 되어줘야 할 가정이잖아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텐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면 너무나도 든든하고 따뜻하지만 가까운 관계만큼이나 서로 아픔을 주기도 하는 그 이름 가족.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깃들기 기도하는 DJ 안녕하세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김양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폭력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시나요? 확실한 건 극복하기 어렵지만 누군가는 극복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반갑습니다. 경찰청 가정폭력대책기장 이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연 읽기에 앞서서 코너 속의 코너죠. 드라마 부수 시간입니다. 오늘 드라마 부수에서는요. 드라마 속에는 어떤 가족들이 살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드라마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이 생각납니다. 주인공 효시미가 가족들의 빚을 갚아주느라 고생을 하잖아요. 가족이 온수라는 게 딱 떠오르게 하는 드라마 같아요. 또 우리들의 브루스에서 김혜자님과 이병헌님이 모자 관계도 기억에 남는데요. 남들 눈에 순해 보여도 투박하고 감정 없는 사람처럼 무뚝뚝하며 그저 일만 하는 동석에겐 살갑지도 그닥 순하지도 않은 엄마와 그러는 엄마에게 시비를 거는 아들의 관계. 후반부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정말 가슴 아팠던 이야기라 기억에 남네요.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어머니 강옥동 씨가 내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한 사발을 끓여놓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경정님은 드라마 속에서는 기억에 남는 가족의 모습이 있으실까요? 제가 봤던 드라마 이제 펜트하우스에서 아빠 주단태에게 그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친엄마가 아니었던 심수련이 다시 나타나 아이들을 거두고 함께 행복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서 약간 반전이 있는 드라마라 기억에 남아요. 친부가 친자식을 폭행하고 양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이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죠. 그 배우 송혜교 님이 연기했던 그 동훈이, 알고 보니 동훈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 그리고 또 엄마에 의한 피해자 이기도 했던 게 되게 생각이 납니다. 드라마에 그려진 동훈이의 외로운 삶이 참 안타깝고 공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하나도 안 변해서 그대로여서 정말 고마워.
네, 맞습니다. 저도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어렸을 적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던 모습, 그리고 이제 성장기 때 오빠한테 좀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주변인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의 이혼 후 의도치 않게 방임됐을 때 상당한 상처를 받았다는 분도 있었고, 형제자매랑 싸웠는데 첫째인 경우 너가 형인데 참아야지, 동생인 경우 어디 형한테 대드냐면서 상황에 대한 제지보다 역할에 대한 차별이 상처가 됐다는 분도 주변에 흔히 있는 것 같아요. 가족하면 드는 감정도 다양하고 의미도 다양하게 정의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폭력을 극복한 사연을 들어보려 합니다. 과연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위해 본가를 떠나 홀로 타지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 진학 후엔 기숙사에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습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엄마와는 간간히 통화 정도 했고 가족들의 안부도 통화로 짧게 듣는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더 엄마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동생에게 전화했다면 고통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일까요? 제가 사건을 안 건 1년 전 경찰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입니다. 네, 여보세요? 땡땡 누나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경찰은 제게 동생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고 전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동생은 피투성이에 온몸엔 멍으로 가득했고 의식이 없는 동생의 손을 바들바들 떨며 잡고 있는 엄마 또한 이마엔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2년 전 회사가 부도나며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었고 우울증에 시달린 아버지는 동생과 엄마를 때렸다는 겁니다. 왜 말 안 했어? 화를 내는 저에게 엄마는 제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맞은 후부터 학교에 가지 않아 퇴학을 당했고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보며 나약하다 나무라며 또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동생이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서에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고 저는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다행히 위층 세입자들의 증언 덕분에 아버지의 혐의는 인정이 됐고 저희 엄마와 남동생은 센터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가족 내 신체적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피해자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2022년도 여가부에서 발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의 53%가 폭력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 신고를 포함해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92%가 나왔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아마도 발생 장소의 폐쇄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사생활이 보장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묵인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경향으로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며 더 큰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남동생분이 경찰에 신고한 건 정말 잘한 행동이네요. 네, 비록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지만 사법기관의 신고를 통해 범죄가 드러나며 고통을 끊을 수 있었으니 그나마 잘한 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계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해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폭력인지 몰랐어요. 10살 때쯤 제가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팔에 채로 온몸을 맞았어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제가 친구 집에서 잤다는 이유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며칠간 집에서 못 나가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도 가지 못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제가 듣고 있었는데 서로 저를 키우기 싫다며 그런 말을 많이 하셨고 제게 욕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 중에 제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부모님이 혹시 경찰에 발각될까봐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식염수로 소독하고 반창고만을 묻혀주었습니다. 집에서 먼 대학에 오고 그 이후에도 제게 알바비를 달라고 하시며 찾아오시는데 대학교는 전하기 쉽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도 어릴 때 잘못을 하면 부모님에게 파리채로 맞아봤는데 이게 가정폭력일까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아도 또 파리채나 효자손, 목걸이처럼 이런 익숙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를 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의 다툼을 보면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무래도 불안하고 무서움을 느끼겠죠? 사연자분은 부모님의 부부싸움 장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로서 가정폭력 상황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정서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 자녀가 다쳤는데 의료기관에 즉각적인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의료적 방임 조치로서 자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이 방임 행위도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순한 체벌은 가정폭력이 아니다라고 간과하고 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자녀에게 욕설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셨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제가 만약에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주거 문제든 생활유지 문제든 많은 이유로 집을 벗어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 궁금한데요. 경정님, 어떤 기관들이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우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경찰 112 신고가 있고요. 여성 긴급전화 1366 또는 해바라기 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립 지원 또는 상담, 보호시설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할 것이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진술 청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 긴급전화 1366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우선 여성 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위기 개입 상담을 해주고 7일 이내에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피난처를 운영합니다. 또 쉼터, 법률, 의료 등 지역 관련 기관 연계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집을 못 나오는 이유 중에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시설은 없나요? 지역 내에 있는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쉼터로 연계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도 의식주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생의 경우에는 비밀 전학 제도를 포함하여 학습 지원, 그리고 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 연계, 직업 훈련, 자립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지원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 인권센터에서도 상담을 받고 지원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 말고 대학 인권센터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경정님,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나요? 크게 보호시설 지원,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이렇게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호시설 지원으로는 대표적인 예로 그룹홈을 들 수 있는데요. 그룹홈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송 대리를 지원해주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소송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비용 때문에 선뜻 소송을 못 하실 텐데 정말 든든한 지원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의료 지원 제도도 알 수 있을까요? 의료 지원은 지자체 및
지역 상담소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신체적 폭력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의료 지원이 필수적인데 지자체를 통해 의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이랑 굴레 안에 폭력을 주고받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많은 지원 제도들이 있으니 안심하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이웃은 안전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폭력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다 지켜줘 홈즈의 김양지은입니다. 가족이라 벗어나기 힘들고 이웃이라 섣불리 간섭하기 어려웠던 가정폭력 문제. 하지만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주변의 도움이 간절한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을 겪었던 사례자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사례자 최범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춤추는 대학생 최봉입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복 중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환경적으로는 벗어났지만 트라우마로 여전히 힘들 때가 있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극복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가정폭력을 겪으셨나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새아빠와 함께 살았는데요. 새아빠가 평소에는 잘해주시다가 술만 드시면 약간 시합포탄?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컵을 던질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제 뺨을 때릴 때도 있었고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최범님이 두려움에 떨 행동을 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했군요. 네, 제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 학대를 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독립을 하신 건가요? 엄마와 새아빠가 헤어지시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새아빠뿐만 아니라 친아빠께도 가정폭력을 때때로 겪으셨다고요? 네, 어릴 적이라서 기억은 잘 없긴 한데 이제 언니의 말에 따르면은 아빠가 엄마를 후라이팬으로 때리거나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으로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고 바람도 많이 피우셔서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서도 친아빠한테 한번 전화가 왔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하고 그때부터 춤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라서 이제 친아빠가 넌 아들이었으면 나한테 맞았다 이런 식으로 폭언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친아빠와 새아빠 두 분 모두에게 원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당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았다면 최범님께서 더 일찍 안전해졌을 텐데 혹시 주변에 도움은 있었나요? 결정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은 없었는데 이제 곁에서 위로해주고 남아있어주는 친구들과 엄마와 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다른 가족과 친구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네요. 하지만 기관의 도움도 같이 받았더라면 어땠을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켜줘 홈즈를 통해 가정폭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모습을 보고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켜줘 홈즈 오늘의 의뢰인은요? 그러지 마. 내가 때리면 네가 어쩔 건데? 그러지 마. 경미 건드리지 마. 경미는 건드리지 마. 이것들이 진짜. 아내를 폭행하네요. 네, 딸이 그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게 보여요.
배우자 폭력에서 자녀의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친아빠께서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엄마를 후라이팬으로 때린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목격을 했으면 아마 더 큰 후유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01호의 경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케이스인데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분리되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맞았다면 외상이 있을 수 있어 의료 지원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112에 신고 후 주거 지원과 의료 지원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101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112 신고 후 주거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함께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재산 때문에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부모다. 자녀 5을 키운 노후의 끝은 고시원 생활이다. 이 작은 방 한 칸이 그의 말년 보금자리가 된 지도 8년. 이곳에 자녀들이 방문한 적은 없다. 첫째 놈은 디자인 저거를 사무실을 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강남에다가 오피스텔 60평을 사줬고, 너 막내 너는 이 집이나 가져라. 노인학대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202호의 경우 재산을 강제적으로 뺏어간 경제적 학대와 이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보살피지 않은 방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의 징후가 있을까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사기, 강압, 부당한 위력에 의해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재산이 갑자기 타인의 명의로 전환되어 있거나 은행 계좌에 뭔가 부적절한 거래가 포착될 때 경제적 학대를 의심해야 합니다. 방임의 징후는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위생 상태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대소변 냄새나 악취, 염증 등이 방치됐거나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즉 신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방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지원 기관이 있을까요? 네, 노인학대는 112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다니는 재학생분들이 봉사 중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분을 본다면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점점 더 난장판이 되고 쓰레기로 가득 차 버린 집. 배가 고픈 사치가 냉장고를 열어 과일 통조림을 꺼내보지만 열릴 리가 없고 갈라지지도 않았죠. 어쩔 수 없이 동생의 분유를 먹은 사치였고요. 그날 밤 지점토로 케이크를 만든 사치가 자고 있는 동생에게 생일 노래를 불러주는데 동생이 움직이지 않고, 배가 고픈 사치는 결국 화초를 뜯어먹고 심지어 지점토를 먹으며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게 가슴 아프네요. 저도 새엄마와 자랄 때 밥을 챙겨주지 않아서 배가 고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 방임 사건들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임으로 아사하는 아이들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만큼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징후들이 있을까요? 노인학대와 비슷한데요. 신변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유독 마른 모습, 언어 발달이 느린지, 멍이 들진 않았는지, 머리카락이 정리되진 않은 채 길게 자라 있는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 등의 모습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성장이 느리며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잠을 안 재우고 밥을 주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로 성장이 유독 늦어 보인다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 또한 아동학대로 볼 수 있고, 아동보호시설에 버리겠다고 겁을 주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말씀 중에 궁금한 게 몇 살까지 아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18세 미만이면 아동에 속하니 고등학생들도 학대를 당하면 아동학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까지 여러 유형의 가정폭력을 보았는데요. 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야 하고 벗어날 수 있게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지, 피해자들이 겪는 가정폭력의 영향과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미님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겪고 있는 후유증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후유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의 영상들을 보면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나오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트라우마가 심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흉터를 만들듯 가정폭력은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낳는데요. 먼저 가정폭력이 낳는 피해 주체별 영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 화병이나 분노,
우울, 불안, 무기력감, 무가치감 등을 느끼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약해지게 됩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적개심과 분노, 불안, 절망감을 느끼며 교우 관계와 학교 생활 등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후유증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며 타인에게 자신의 상황이 알려져 비난을 받거나 고립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 복수심과 살인 충동을 수시로 느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만성적인 두통이나 화병 등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이 소중하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며 절망감과 무기력함, 공허함이 자기 비하도 하게 되고요. 자책도 많이 하게 되죠. 채보님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을 때 어떤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나요? 혼자만의 장소와 시간이 가장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1분 1초가 불안하고 무서웠거든요. 주거 지원을 받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문제와 생활 유지 문제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이번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립지원, 상담, 보호시설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응급조치 및 긴급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위기 개입 상담을 해주고 7일 이내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게 긴급피난처를 운영합니다. 또 쉼터, 법률, 의료 등 지역 관련 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시설은 없나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쉼터들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의식주를 무료 제공해주고 지속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비밀 전학을 포함한 학습 지원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 연계, 직업 훈련, 자립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분들은 당장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학교 내 인권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상담사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중요한데요. 가정폭력의 오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가족 문제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남의 가정사라 왈가왈부할 수 없고 자세한 자초지종을 모르니 간섭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웃집에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고함이 지속된다면 또한 아이의 몸이 멍으로 가득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말랐다면 가정폭력을 의심하시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때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때릴만 했으니 때렸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폭력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사람이니 가정폭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많이들 가해자는 항상 폭력적일 거라 생각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만 가정에서 폭력을 저지를 수 있고 평소엔 천사처럼 잘해주다가 한순간 돌변에 물건을 던지고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새아빠도 잘해주셨던 적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의 기준에 무언가 부합하지 못하거나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은 한순간에 돌변해서 폭력을 보였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와 우리를 가정폭력으로부터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했지만 내가 신고할 자격이 되나 고민하느라 신고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현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현재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우선 당신의 잘못이 단 한 개도 없으니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책은 약간 힘든 현실을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한 그들의 문제이지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폭력 피해를 겪은 가족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꼭 기억하시고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우리 이웃이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세요.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길, 가정폭력을 향한 관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